아, 1부 아티스트 토크 세션에 이어서 이번에는 메이커스 토크 세션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개인의 실천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 단위의 실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과 소비 문화를 촉진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브랜드와 또 연사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메이커스 세션의 발표자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도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메이커스 토크 세션의 첫 번째 주제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 무신사 어스인데요. 무신사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담당하고 무신사 어스 카테고리 오너 이미지 님이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메이커스 토크의 첫 순서 이미지 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네, 먼저 이제 이번 세션 두 번째 세션은요. 대부분이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로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무신사 어스의 큐레이션의 리드를 맡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고요. 저희가 무신사 어스라는 서스테너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을 런칭하고 또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리스펙하게 된 좋은 분들을 이 세션에 함께 기획을 해서 저 이후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더 실제적인 프랙티스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이니까요. 저의 이제 발표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브랜드들 너무너무 멋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 시작할 건데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로의 전환. 저는 우선 제가 무신사에 온 지는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었고 이 건물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바로 뒤에도 재영님이 계시지만 이 건물에서 저는 이제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사회 혁신가들을 서포트하는 임팩트 투자 관련 일도 했었고 사실 더 거슬러 내려가다 보면은 기업의 어떤 사회적 가치, 사회 공헌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예전에는 업과 연계한 사회 공헌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자체에서 임팩트가 나온다기보다는 비즈니스에서 발생시킨 이익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한다라는 개념이 좀 강했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제조업과 연관된 코오롱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리코드라는 이 브랜드의 옷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에서 당시에는 이제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해서 CSV를 같이 했었고 글로벌 마케팅을 하면서 유럽 시장에서는 이렇게 서스테너블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5년, 6년 전부터 굉장히 앞서 나갔구나라는 거를 세일즈의 규모로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신사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은 패션 관련한 조금 딥다운한 이야기는 안 하고 제가 DBR에 HGI 다닐 때 썼던 글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임팩트, SV, EV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던 2000년대 초반 요때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굴러가고 그 외에 추가적인 어떤 부가적인 우리가 생태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러한 차원에서 추가적인 재원이나 예산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 전체적인 생태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저는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공헌이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의 어떤 임팩트 이제 전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들도 그 일에 뛰어들어서 전환을 지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자체를 좀 동력으로 하는 사회 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혁신을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무신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 쪽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대중들의 인식을 더 개선하고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 외의 분들도 이런 무브먼트를 조금 더 알고 내가 실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면들이 저도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소셜 벤처들도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도 굉장히 증가를 했지만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그냥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이 이제 저희가 소셜벤처 미션이라든지 이런 거 알았더라면 지금은 이런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들도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역으로 이런 씬에 뛰어드는 다른 종류의 플레이어들도 다각화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제 많은 기업들도 이 사회적 문제 해결 씬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까지 이 관련된 섹터에서 한 14, 15년 정도 있어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셜벤처, 뭐 사회적 기업처럼 태생적으로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 창업 외에도 기존 기업들 자체도 사회 환경적인 근데 네거티브면 안 되고 포지티브 임팩트 창출이 화두가 된 시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신사에 있고 이전에 코오롱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같이 계속 기후위기 이야기하고 저희 다음 연사분들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패션 산업에도 당연히 이제 프로블럼이 있죠.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우리가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하는 주체별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액티비즘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DBR이라고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썼던 그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옷 만든다 하면 옷이 무슨 그렇게 환경을 많이 오염을 시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봉제가 끝이 아니거든요. 사실 더 앞 단계로 가면 티어 4, 3, 2, 1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원재료를 추출하는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은 대략 한 23% 정도 이 전체의 밸류 체인에서 차지를 하고요. 그것이 다시 이제 가공이 돼야 되고 또 재료화 돼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봉제하고 다시 수많은 전 세계로 그러한 옷들이 퍼져나가고 유통을 해야 되는 수송까지 다 생각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소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고 뭐 다음 세대 소재를 개발하는 데에 많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 기업들이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그런 전환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패션 산업 자체가 가치 사슬이 너무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제가 브랜드에서 일할 때든 커머스에서 일할 때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측정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맥킨지가 한 게 다르고 컨티스가 다르고 WI 다 다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실히 지금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좀 컬렉티브 임팩트 형태로 저희 같은 뭐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커머스가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아까도 이야기 나왔듯이 세션 1에서 나왔듯이 뭐 정부라든지 관련된 기관에서도 조금 더 앞서서 정책과 리서치를 토대로 새로운 것들을 좀 같이 따라야 될 크라이테리아를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다음에 모시는 분들도 다 액티비즘 하시는 분들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기후위기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내 업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브랜드 차원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가장 표본이 되는 북극성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케이스, We are in business to save our home plane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파격적인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보통은 이윤을 추구하고 거기서 발생한 어떤 부가적인 것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거든요. 우리는 사업을 이용해서 지구를 지킨다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따라갈 수는 없겠으나 이렇게 일종의 기업이 할 수 있는 파격을 제시한 브랜드로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자리에 일요일에 오실 정도면 다 아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이제 Earth is now our only shareholder, 우리의 주주는 사실 지구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자본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본주의를 개척하는 파이오니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최애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일을 하면 브랜드가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좀 부정적인 반응들도 많았다면 지금 파타고니아라든지 다음에 보여드릴 닥터 브로너스. 지금 헤이그라운드의 화장실에 가면 다 닥터 브로너스예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리스펙을 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의 창립자나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괴짜고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We use our company as a progressive activist engine.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주의의 엔진으로서 세상을 바꾸는데 더 낫게 바꾸는 데에 우리 사업을 이용한다. 그 이용한다라는 말을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이 닥터 브로너스가 그렇게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이 배척되는 소재는 햄프의 합법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나서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너는 뭘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이제 플랫폼에 와 있다 보니까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액티비즘이 있고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액티비즘이 있을 텐데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이제 행동주의로서 플랫폼은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이제 해외의
유사 큐레이션들입니다. 저희 레퍼런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레코디스 때 파리 출장 갈 때마다 갤러리 라파에트에 가면 층마다 Go for Good이라는 그 조닝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복도 뭔가 이제 지속 가능 소재를 썼다든지 업사이클링이면 Go for Good 존에 가면 다 Go for Good이라고 다 라벨링이 되어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심하게 봤었는데 파페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지만 파지티블리 파페치라고 해서 또 관련 큐레이션들을 이제 고객들과 브랜드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고 셀프리치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저희랑 좀 서비스명이 비슷합니다만 셀프리치의 프로젝트 얼스도 이제 관련된 뭐 비건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을 잘 모아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했었던 것들도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는 사실 고객과 브랜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인데 어떤 배리어가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느끼고도 있지만 이제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런 설문을 최근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 생산과 소비로의 전환 말은 하기 쉽지만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거를 메이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뭘까를 고객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이 설문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객들이 나는 이런 서비스나 지속 가능 상품이 있다는 걸 인지가 좀 어렵다. 그리고 저희도 고객 설문을 해봤습니다만 왠지 지속 가능 상품이면 비싸기만 하고 질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 편견이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접근성 당연히 없고 혹시 그런 상품이 아닌데도 그런 척하는 그런 그린워싱, 위장 환경주의의 상품일까봐 또 사기가 좀 꺼려져라는 말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 뭐 무신사는 너무 많은 고객이 있으니까 탑 오브 마인드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제 무신사 어스라는 서비스를 설계를 할 때 우리 플랫폼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이니까 우리가 더 잘 엄선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배리어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격파해서 생태계를 더 키우고 선순환 임팩트를 창출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신사 저도 아까 앞에서 계속 파타고니아도 사업을 이용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닥터 브로너스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무신사를 한번 이용해 보자. 그래서 무신사 관계자분 안 계시죠? 이용해 보자라고 해서 무신사가 근데 이게 나쁜 이용이 아니거든요. 무신사는 사실 커머스로 시작한 회사가 아니에요. 커뮤니티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패션을 사랑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면서 현재의 이런 유니버스까지 커온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제가 몸담은 지 얼마 안 돼서 칭찬한 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이고 독보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글로벌로도 커지고 오프라인 공간까지 가지고 있고 이런 곳에서 저희의 멤버는 이미 1,300만 명에 달합니다. 사실은 뭐 한국인의 3분의 1 여기 가입 안 하신 분 계세요? 이러면 손 안 드나? 가입하신 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MAU도 굉장히 높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수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리소스가 있고 이 자원이 있는 곳에서 지속 가능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을 한번 꾀해보자. 그래서 올해 1월 어스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저는 어스 서비스를 런칭할 때 사실 제가 이전에 일했던 거는 되게 진지하게 막 사업을 새롭게 하고 이제 뭔가 고객 대상이라기보다는 산업 안에서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재밌고 힙하다는 개념은 별로 안 갖고 있다가 무신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1,300만 명이 이미 별로 우리한테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객들의 구성을 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10대에서 30대 사이 소위 MZ들인데 사실 이 주고객들인 MZ세대가 기후위기의 당사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게 할까? 이거 그냥 먹지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고 힙하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작업 방식을 가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보통 쉽게 말하면 뭐 친환경 전문기 말을 하지만 사실은 패션 산업이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가치 사실이 그렇게 긴데 친환경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아직까지는 사실 많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이게 도달하기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브랜드보다는 내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실제 노력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브랜드를 발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의 상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파운더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작업장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포토그래퍼분들 오늘도 와 계신데 이분들하고 같이 실제 공장에 가서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객한테 전달했을 때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브랜딩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문구를 뽑기 위해서 뭐 몇백 개의 문장을 써봤었는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멋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고객 입장에서 내가 문장을 들었을 때 지속 가능한 미래? 좀 어렵잖아요. 우리의 고객들은 모신사에 들어오는 이유가 내 옷 사려고 들어오거나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뭐 선물을 사려고 들어올 텐데 그럼 결국 나잖아요. 나와 지구를 위한 새로운 멋.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서도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심지어 우리는 멋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멋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만 미래를 위하면 새로운 멋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와 지구를 위한 새로운 멋 무신사 어스가 함께합니다라는 브랜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막 무조건 상품만 보여주는 그런 커머스에 맞춤화된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설계도 운영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필러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는 첫 번째는 저희가 선별한 그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를 잘 보여주는 거. 두 번째는 이 브랜드가 노력을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저는 스토리와 그 파운더의 철학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컨텐츠를 중요시하고 세 번째는 내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액티비티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걸 많이 궁금해서 오늘 처음으로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심사를 하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약간 스크리닝 과정이 있어요. 브랜드가 그걸 지향한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그렇게 전략을 갖고 있다 해도 사실 모든 상품이 그렇지는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단위로 저희는 스키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브랜드가 한 시즌에 만약에 100개를 만들면 그 100개의 상품 종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받아봐요. 지금 저희 뒤에 있는 MD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상품 하나하나 그래서 몇천 개, 몇만 개를 누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브랜드만이 요 귀여운 요 어스 라벨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일부러 나다워스하고 러쉬 거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라벨링이 되면서 고객 입장에서도 좋고 브랜드 입장에서 내가 스포트라이트 된다. 무신사에는 8,000개의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벨을 부여받고 한 번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득입니다. 아주 이득이죠. 저희 이제 컨텐츠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그래서 저희의 시그니처 컨텐츠 뉴머 피플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지구를 위한 새로운 멋인데 이 새로운 멋을 또 어떻게 컨텐츠 명으로 이을까? 새로운 멋 그래 뉴머스로 하자. 뉴머 피플이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만들면서 지금 여기 줄리아님도 발표를 하시겠지만 저 되게 고마웠던 게 저희가 이제 본격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를 이제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되게 고객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워낙에 이제 직접 내가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상에서의 꿀팁, 내가 뭐 하나를 뭐 소비하더라도 혹은 뭐 컵을 하나 쓰더라도 내가 들고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되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나다워스도 보이겠고 러쉬 같은 경우는 저희 이런 컨텐츠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저희가 영국에 직접 가서 러쉬의 그런 퍼실리티 공장과 키친과 이런 것들을 다 특히 제일 중에 그린허브였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러쉬와 함께하게 됐을 때가 마침 환경의 날이었어요. 6월에.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러쉬의 역사가 시작된 영국의 아주 작은 도시 그 프리라는 데에서 마크 컨스탄틴 그 공동 창업자를 만나고 이분의 철학과 미션 그리고 직접 들어보는 거죠. 왜 파이팅 애니멀 테스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슈퍼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과 모든 생명체가 공존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라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러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수행을 오랫동안 해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공부도 되고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첫 오프라인 팝업이 있었는데 이때도
저희는 사실 얼마나 많이 오실까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만 하기보다 너무 우리만 내세우기보다 이 기회를 빌어서 또 다른 좋은 소셜 벤처한테 이제 많은 홍대의 유동인구한테 우리의 사업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주 기반의 소셜 벤처 해녀의 부엌,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해녀의 부엌의 공연과 F&B와 그리고 바다를 주제로 한 저희의 콜라보 제품들을 같이 런칭하면서 좀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어서 13,000명 정도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오셨던 분들이 눈에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뭐라도 계속 하나씩이라도 더, 제가 아까 격파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라도 더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운영의 목적이기도 해서 1% for the planet을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저희의 매출액의 1%를 검증된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는 이제 국내 브랜드도 많이 있고 글로벌 브랜드도 있는데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도 무신사 어스를 통해서 더 성장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영업도 하고 있고 또 노출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도 저희가 목표했던 브랜드 중에 이미 많이 입점을 해서 저희도 좀 같이 이끌어주고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 다음으로 이어질 브랜드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을 거여서 꼭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플랫폼의 큐레이션의 힘이 요즘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뭔가 무신사 어스에서 더 강력한 공격으로 더 많은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 브랜드들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어필해 주시고 또 키워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지구를 위한 새로운 멋이라는 모토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실천하신다면 또 새로운 뉴머 피플이 먼저 선도적으로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MBTI E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강력한 에너지, 누구라도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친화력. 그 친화력으로 이런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브랜드의 힘을 또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도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넘어 재생의 시대를 여는 러시의 상생 캠페인이라는 주제로 박원정 러시코리아 에릭스 디렉터님이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저희가 아이 성향인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저희가 이 MBTI 썰이 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제보다 좀 더 러시스러운 오늘을 만드는 캠페인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러시코리아의 에디스 디렉터 복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미지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그 뉴머 피플 출신이고요. 러시의 성덕이고요. 러시가 롤 모델인 그런 러시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셨나요? 오늘 들어가셔서 샤워하실 거죠? 네, 그런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러쉬로 샤워하고 머리 감고 얼굴에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오늘 집에 가서 러쉬로 입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MG라는 말이 너무 식상하시죠? 막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근데 저희가 MG더라고요. 글로벌이 탄생한 지 딱 밀레니얼 95년생이니까요. 코리아는 G세대입니다. 이제 막 20살 성인식을 마쳤고요. 전 세계에 너무나 훌륭한 화장품 브랜드가 많으시고 단독으로 사업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룹으로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도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러쉬는 단일 브랜드로 이 화장품 경쟁 전쟁터에서 33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네, 그리고 한국은 50여 개 러쉬 국가에서
코로나 때 무려 1등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저희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일상으로 회복돼서도 이 3등을 차지하면서 일본과 캐나다와 호주와 뭐 독일과 어마무시한 이런 국가들을 밟고 일어섰습니다. 네, 또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러쉬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런던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우리나라 부산 정도가 런던이라고 하면 포항의 그 풀이라고 하는 작고 고요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갈매기와 요트가 더 많은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 계신 아줌마 아저씨들께서 지금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지만 이 브랜드를 만드셨습니다. 비즈니스 잘 모르고 마케팅 전문가도 없고 뭐 컨설팅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뭐 이러한 선수들이 소위 없었는데 이분들에겐 꿈이 있었어요. 환경, 즉 나를 감싸고 있는 동물과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화장품 비즈니스가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하기로는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주가 이 아름다운 풀이라는 고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하면서도 굉장히 창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잊어버릴까봐 혹시 포기할까봐 We Believe라고 하는 신념서를 두고 매일매일 거의 기도문처럼 그래서 러쉬가 이 썰에 이어서 종교 집단이다 라는 썰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보다 주인공인 제품들이 세상을 향해서 공명의 가치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여기 계시는 뉴머 피플들, 훌륭한 브랜드들, 또 우리 새로운 스타트업 분들, 또 여기 계시는 많은 체인저 메이커들이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조금 더 반발 앞서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러쉬는 또 다른 야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재생의 시대로의 전환을 우리가 조금 앞장서보자라는 의미에서 재생, 영어로는 regeneration의 시대로의 전환을 저희가 자그맣게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안물안궁이시지만 저희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야망은 나이키, 스포츠 하면, 장난감 하면 레고, 또 기술 하면 애플 그리고 화장품 하면 러쉬가 떠올랐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저희가 뭐 말씀드린 그런 훌륭한 화장품들만큼의 어떤 매출을 내겠다거나 라인업을 생산하겠다라는 야망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이 100세 시대의 화장품은 조금 더 화장품의 정의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면의 아름다움에 조명하고 또 그 상생하는 미학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화장품을 가지고 100세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야망이 너무 과한가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재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고도 심오한 또 난해한 이런 철학을 제가 이제 다시 공부하면서 세상에 그 방법론을 좀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생은 우리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토질부터 시작해서 뭐 지역 사회 같이 공존하고 있는 동물들 여러 가지 그 운영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까지를 다 포괄을 하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쉬는 이 제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원재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제품이 탄생되고 또 이것을 다시 용기로 재활용해서 지구 환경으로 건강하게 되돌리기까지의 모든 선순환 시스템 안에서 이 재생의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알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비즈니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미래를 보실 수 있나라고 좀 의심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는 소금을 구매할 때 이 크로아티아의 닌이라는 자그마한 염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포기하면 여기는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개발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인데 이 염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세계 3대 철새 경로 중에 하나가 이곳을 지나가는데 여기에 철새 280마리가 아니고 280종이 멈춰서서 짝짓기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또 보충도 하면서 다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얻는 귀한 소금을 가지고 이 제품에 원 없이 넣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거북이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이 거북이 알이 정력이 좋다고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밀렵꾼들에 의해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로안이라고 하는 작은 시민 커뮤니티 단체들이 이 거북이들을 지키면서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생 버진 코코넛 오일을 납품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얻은 이 소중한 오일로 바다 거북도 살리고요. 그들의 알도 지키고 데디오라고 하는 굉장히 제비꽃 향기가 나는 향수가 필요 없고 어이 자네 무슨 향 뿌렸나 하면 대답해 주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만 알고 싶어가지고 자꾸 숨기세요. 네. 향수가 아니라 저희 샴푸였다는 이 또 베스트셀러 샴푸에 들어가는 오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요즘에 또 아직 비행기 값이 비싸서 세계 여행을 잘 못 가는데 이런 부분들 하면 약간 좀 대리만족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케냐의 마사이족 유명하죠. 거기에 할레라고 하는 정말 비인도적인 전통을 거부한 여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든 우리가 자립해보겠다, 독립해보겠다라는 선언을 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한 단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로부터 저희가 알로에를 얻어서 또 저희 제품에 아낌없이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들이 지금 이 순간도 저희를 대신해서 이 가치들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 제품 중에 아주 블랙 검정색 통 안에 들어있는 제품 외에는 다 헐벗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굉장히 좀 파격적인 기사 제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러쉬 크리스마스 2023 누드 라인 선보여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자극적인 기사로 소위 어그로를 끌어준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죠. 네,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52% 48%였는데 지금 66%까지 늘렸고요. 저희의 신제품은 이런 것인가 봅니다. 예, 그래서 같은 제품인데 옷을 벗었다 입혔다 이제 뭐 재활용으로 입혔다, 뭐 업사이클로 입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워디된 기사이고요. 또 제일 유명한 또 벗고 있는 제품 중에 네이키드 샴푸 바가 있죠. 예전에 이 샴푸 바라는 게 굉장히 생소해서 이것을 비누인 줄 알고 이 비싼 샴푸 바를 물에 다 넣고 다 녹여가지고 아버지가 혼나신 적도 많으시고 이게 고체 샴푸였었습니다. 이 샴푸 바 하나가 우리 250ml 액상 샴푸 3통에 거의 버금가는 양으로 굉장히 작지만 강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샴푸바는 그만큼의 플라스틱을 만들지 않아도 됐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2005년부터 저희가 출시를 해서 판매했으니까 한 5천만 개가 넘는 6천만 개가 넘는 샴푸바가 팔렸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태평양 한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거대한 쓰레기 섬 대한민국의 13배, 한반도의 7, 8배에 해당하는 그 쓰레기 섬의 5.3%, 5.6%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 순간도 차지할 수 있는 플라스틱 병을 저희가 버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부터 공병회수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러쉬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불친절하고 야박한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이 좋고 조금 싸지 않은 화장품을 정말 20년 동안 내가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아무것도 샘플 하나, 뭐 샘플은 조금 드립니다만 할인 한번 증정 한번 해줄 수가 없느냐라고 입이 많이 나오시지만 저희 에너지에 홀려가지고 어느새 정신 차려 보시면 양손에 쇼핑백을 무겁게 들고 계신다는 고객님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저희가 캠페인은 굉장히 아낌없이 플렉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정색 통을 블랙팟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5개의 통을 다 쓰고 매장으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25,000원 상당의 가장 베스트셀러 제품인 방부제가 전혀 섞이지 않은 프레시 마스크 팩을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맞게 그 이성향의 매장 직원분들께서 컨설테이션까지 해서 맞춤형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거 한 통을 다 쓰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크진 않지만 이것을 5개를 가지고 25,000원으로 바꿔 가셔도 되고요. 하나를 가져오셔도 그날, 저희가 할인은 없지만 그날 쇼핑 보증금으로 죄송합니다. 1,000원. 그러면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네, 1,000원의 쇼핑 보증금 3개 가져오시면 3,000원에 어떻게 보면 할인 혜택을 드리는 거죠. 캠페인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받은 이 공병을 아까 말씀해주신 그린허브에서 아니면 저희 코리아에서는 파트너 업체로 보내가지고 다시 부활시켜서 여기에 또 러쉬의 신선한 제품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판매를 하고 있는 무한
그 죽지 않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 신장님 말씀하셨던 그린허브인데요. 최근에 영국이 40억의 돈을 어디다 투자했다고 그래서 아니 어디다 이렇게 돈을 썼나 봤더니 이 공장을 만드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그 저희 선순환 경제, 순환 경제의 모토를 만들었는데요. 리유즈하고 리사이클하고 또 여기서부터가 조금 특별합니다. 리커버하고 잘 리페어 목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저는 이게 굉장히 새로 왔는데 리퍼포스 부캐로서의 너의 역할을 다시 임하노라 임명을 하는 그런 선언을 해주면서 이 지역 사회에서 뭐 기부도 하고요. 또 저희의 그 매장에서 그 다 쓴 혹은 뭐 매장을 바꾸면서 저희가 쓰지 않는 그런 고가구들을 옆에 있는 카페에서 쓰시기도 하시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지역사회 선순환을 위해서 이제 그린허브 영국에서 먼저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마케팅 본부가 계시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마케팅이 아니고 저희가 싸가지가 없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는 프레시세일을 제외하고 할인을 할 수 없고 우리 줄리아님이라든가 워낙 유명하신 우리 셀럽분들의 스타 마케팅을 할 수가 없고 증정을 질 수가 없고 광고마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핏대를 높여서 저와 같은 에틱 디렉터라는 굳이 굉장히 어려운 직함의 그 직원을 두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한 켠에 제품을 팔아도 부족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액티비스트들 이런 플레이어 분들께 장소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나서기도 하면서 동물 실험 반대를 외친다거나 저거는 또 상어 지느러미 먹지 않는 그런 캠페인을 한다든가 저희 코리아가 또 자랑스러운 게 글로벌 매출만 3위 하는 게 아니라 캠페인도 얼마 전에 상을 1등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맨 1년에 저희 직원들이 쓰고 그 다음 줄에 저희 고객님들 쓰시고 세 번째에 취재하러 오셨던 기자님들 서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 번 하면 저희가 10년은 기본합니다. 인내. 저희 그 인터스텔라에도 보면은 마지막 인류의 희망인 게 인내잖아요. 그 인듀어런스. 그래서 동물권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또 환경권을 위해서 맨 앞에 나가서 세상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들로 저희 브랜드 메시지를 광고나 이런 마케팅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인기 캠페인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캠페인 많이들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그럼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한다거나 또 뭐 잠복을 해서 이러한 것들 취재해 오고 계시는 거의 목숨 걸고 싸우시는 액티비스트 분들을 누군가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러시가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땅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연농을 한다든가 또 토마토 옆에 수국을 심으면 농약을 치지 않아도 해충을 방지한다. 이런 선인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농부님들께 드리는 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8억, 10억, 4억씩 아낌없이 플렉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게 러시아 안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브랜딩 하던데 그래도 소셜 미디어는 있었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이해하면서 캠페인 메시지들 외치면서 여러분들 또 모시기도 하면서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할인을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 저희가 매년 이렇게 센 캠페인을 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유일하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잡고 있었는데 멈춰라. 전 세계의 모든 채널을 셧다운 하거라라고 이제 명이 떨어집니다. 마크 할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근데 하루 아침에 이게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 채널이 시간차 나라 국가별의 그 시차별로 두두두두 이렇게 접히는 걸 보면서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물론 소셜 미디어가 건강한 기능도 있지만 이제 메타로 지금 합병이 된다거나 틱톡이라든가 또 왓츠앱이라든가 스냅챗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들은 저희가 약간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겁니다. 모든 소셜 미디어를 저희가 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적어도 어린이들을 위한 또 어떤 외모지상주의라든가 사이버 왕따라든가 또 정신건강이라든가 자살 방지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적극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도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할 텐데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조치가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접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체러티팟이라고 하는 캠페인 제품이 연중무휴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품질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가성비가 좋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재료들을 썼기 때문인 건데요. 이 체러티팟이라고 하는 보디 앤 핸들 로션을 구매하시면 저희 대표님은 솔직히 하나 팔면 더 손해입니다. 팔지 않는 게 이익일 수 있어요. 그 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판매금 전액이
통장으로 쌓여서 저에게 옵니다. 그럼 저는 비영리 단체 또 캠페인, 뭐 아까 말씀드린 동물권, 환경권, 인권 더하기 이제 저희가 리제너레이션으로의 새로운 전환을 선언하면서 리제너레이션, 또 종을 복원하는 리와일딩, 또 동물 실험 반대, 아까 말씀드렸던 비인기 그런 캠페인,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런 캠페인을 위해서 마중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브랜드 액티비즘 또 행동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돈이 되냐?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냐? 네, 먹고 다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아는 그 코로나 때 단 한 매장도 문을 닫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이 성향으로 행복한 에너지와 또 제품을 손이라도 씻고 갈 수 있게 매장 문을 활짝 열었던 덕분에 연중 뭐 여러분 뭐 더 훌륭한 큰 기업에서 많이 오셨겠지만 저희 비누 입욕제 팔아고 1,000억 넘기기 쉽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1,000억을 넘기고 3년째 중견기업으로 이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고요. 이 안에서 영업이익은 214%나 오르고 올해도 전년보다 뭐 28%, 24%, 41%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비즈니스로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돈도 벌고 이게 바로 지속 가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맡아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재생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전 디렉터님의 발표를 듣고 나니 그 MBTI 이 채용설에 더욱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활동들을 러시가 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너무 커다란 활동들을 보여주셔가지고 굉장히 영감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약간 착각일 수 있는데 이 화면을 보는데 러시 향이 약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이게 약간 러시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다시 한번 박원정 디렉터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자는 저도 여기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 백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백을 아시는 분도 패션 피플이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패션 피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힙한 리사이클 백팩 Not Ours의 대표 신하나님을 모시고 내일을 위한 옷이라는 주제로 지구의 위해를 덜 가하는 소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건 패션 브랜드 Not Ours를 운영하고 있는 신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근데 되게 작은 인디 브랜드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소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패션 산업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또 동물성 소재는 또 어떤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나는 생산자로서 그 안에서 내가 생산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동시에 소비자로서는 더 지속 가능한 옷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옷장을 막 보면서 오늘 뭐 입고 가지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옷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생각보다 입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이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내가 작년에 뭐 입고 다녔지, 뭐 깨벗고 다녔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옷장을 봤는데,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좀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100여 벌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1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우터 몇 개, 뭐 티셔츠 몇 개, 치마 몇 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0벌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좀 옷을 사는 게 굉장히 쉬워졌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많은 쇼핑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 전에 쇼핑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입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을 그렇게까지 쉽게 사지는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뭐 명절 때라던가 아니면 어떤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엄마가 사주거나 아니면 내가 좀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어떤 좀 특별한 이벤트였는데 요즘에는 옷이 너무 쉬워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옷이 쉽게 사지고 또 싸지고 이렇게 된 이유에는 아마 패스트 패션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 산업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H&M이라던가 뭐 자라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브랜드가 급성장하면서 이제 패션 씬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면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디자인, 그리고 그런 디자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빠르게 또 엄청난 물량으로 저희한테 이제 제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너무 쉽게 싸게 지금 유행하는 거 바로 입을 수 있어? 그러면은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패션 씬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패션 산업 자체가 많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패스트 패션이 이제 산업을 구조를 바꾸게 되면서부터 변화하게 된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런 오트쿠티르 같은 그런 패션쇼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전체적으로 2회 정도만 패션쇼가 진행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 봄, 여름, 리조트, 그리고 이른 가을, 겨울, 뭐 홀리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세분화되었어요, 패션쇼가. 그리고 패션쇼를 하지 않는 브랜드들은 또 역시 신제품을 내는 그런 횟수가,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또 유행도 엄청 빨라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뭐 몇 개월 지나면 한 달, 두 달 전에 입었던 옷들도 당장 못 입게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패션 시장 가치 자체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3,690조 원 정도라고 해요. 이게 세계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정도로 경제 안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빠르게 막 생산하다 보니까 의류 생산량도 2000년 대비해서 2015년에는 200% 증가를 했고, 지금은 또 훨씬 더 많은 옷들이 지금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 함께 비례를 해서 또 의류도 많이 소비를 하고 계시죠. 네, 많이 60% 이상은 상승을 했는데, 또 이것과는 반대로 가게에서 차지하는 그런 의류 비용 자체는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얘기는 엄청 많이 사는데 옷이 너무 싸니까 쓰는 돈은 그만큼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패스트 패션은 많은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패스트 패션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도 많은 막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좀 그런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담론화되기 시작한 것이 라나플라자 사건이라는, 라나플라자 건물이 붕괴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참사는 2013년 4월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라나플라자라는 건물이 붕괴를 했었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옷을 제공하는 그런 생산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는 사실 그 전날 이미 그 공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 출근을 시키지 마라, 이제 그런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류업체 사장들은 그거를 무시를 하고 직원들을 출근을 시켰고, 그들은 결국에는 이제 출근을 하자마자 몇 분 안에 건물이 붕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0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2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션은 그만큼 규모도 커진 만큼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연간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거는 모든 국제 항공과 해상 운송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 소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업군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지금 면 티셔츠를 입고 있지만, 이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이, 우리가 하루에 한 8잔의 물을 마신다고 했을 때 한 3년 6개월치의 물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청바지가 사실 물 소비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8잔을 마신다고 했을 때는 그 청바지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마실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산업이고, 또 뭐 합성 섬유로 만든 티셔츠는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면 티셔츠만큼 대신에 이제 탄소 배출량이 2~3배 높은데요. 그 패션이 옷을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 저렴한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체 의류의 지금은 60%를 합성 섬유로 제작한 옷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을 만들 때는 또 염색도 해야 되고 또 탈색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또 세탁 옷을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옷은 또 빨아야 되잖아요. 그 빠는 과정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의 35%가 합성섬유 세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작게 써놨는데 이렇게 플라스틱병 500억 개와 맞먹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패션 산업이 커진 만큼 그만큼의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여기서 면이나 린넨이나 같은 소재는 뭐 식물성 소재로 분류가 되고 폴리에스터 그리고 나일론 같은 소재들은 이제 합성섬유죠. 나머지 뭐 가죽이라던가 모피, 깃털, 다운, 뭐 캐시미어, 실크, 양모 같은 소재들은 다 동물성 소재에서 기반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막 환경과 패션 이런 얘기 할 때는 뭐 막 미세 플라스틱 소재는 무조건 안 좋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동물성 소재와 패션, 환경에 대해서 연관을 짓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폴리에스터, 나일론 무조건 안 좋아. 뭐 근데 면이랑 린넨은 그래도 식물성이니까 좀 그래도 환경에 좋겠지. 근데 가죽 이런 거는 결국에는 동물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도 천연이잖아. 천연이니까 천연은 좋은 거다. 이런 약간 그런 플로우로 인식이 있는데 뭐 천연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동물성 소재는 친환경이다라는 이야기 아니면 그런 인식이 솔직히 저도 있었어요. 저도 비건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일단은 나는 이거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제 동물성 소재는 전혀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소재들은 식물성 아니면 합성섬유잖아요. 그래서 근데 합성섬유는 결국에는 환경에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저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뭐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도 어차피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나도 알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동물성 소재는 당연히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죽이 당연히 사람이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죽이랑 모피 같은 경우도 죽은 동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썩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천연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어떤 화학 성분을 무조건 많이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거쳐야지만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모피와 가죽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 화학 처리 과정을 거쳐서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크롬 같이 좀 되게 고농도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공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또 이런 공정들이 보통은 뭐 방글라데시라던가 인도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좀 저개발 국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폐수 같은 거를 그냥 막 방류를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뭐 농작물이라던가 그런 피해가 굉장히 많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런 암 발생률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진짜 모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짜 모피보다도 에너지가 15배가 이상 든다고 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모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사육하려면 일단 땅을 개간을 하고 동물을 키우고 먹이를 주고 또 배설물을 또 뭐 수거해야 되고 또 도사를 해야 되고 또 세척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겪었을 때 가짜 모피를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15배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소재가 과연 천연일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가죽이랑 모피 같은 거는 죽여서 만드니까 진짜 윤리적으로 안 좋고 그런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도 양이랑 캐시미어 같은 건 그래도 어차피 걔네 털갈이 못하니까 우리가 털갈이 해줘서 그러면 털갈이 해주면 걔네도 좋고 우리도 인간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자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당연히 자연에 있는 양들은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입는 양모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품종을 개량을 시켜요. 왜냐하면 빨리 더 많은 털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메리노 양 있잖아요. 메리노 울 많이 있잖아요. 그 메리노 울이 그 전형적인 품종 개량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이제 키울 때 뮬징이라는 공정을 거쳐요. 뮬징은 이렇게 양들이 배설물을
배설물이 나오니까 거기가 구더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뭐 파리가 꼬이고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엉덩이 살을 그냥 어떤 마취라던가 어떤 조치 없이 그냥 살을 도려내는 물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브랜드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양모로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뭐 스텔라 맥카트니 아마 그렇게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캐시미어 되게 많이 입게 됐잖아요. 사실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캐시미어는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소재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캐시미어가 너무 싸졌어요. 근데 그렇게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캐시미어의 생산지가 중국과 몽골이 90% 전 세계에서 90% 차지하는데 그 중에 40%가 몽골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 몽골이 1990년에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선언하면서부터 이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보통 방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방목을 이제 산업화 시키겠다라고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방목이 좀 기업화되고 그러니까 크게 대규모로 이제 방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그만큼 양이라던가 낙타 같은 그런 동물들의 개체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초지 능력, 그러니까 그 양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게 돼요. 그 한계점을 벗어나게 되면서 지금은 몽골의 76.9% 정도가 이미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양들이 많아져서 일단은 그런 것도 있지만 쟤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막 풀을 막 뜯어 먹잖아요. 근데 그 풀을 뜯어 먹을 때 그 풀들이 보통 이제 모래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그거를 뿌리까지 먹다 보니까 그 모래가 이렇게 날리면서 사막화도 심각하고 그런 황폐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손쉽게 오늘 스웨터 사고 뭐 스웨터 목도 캐시미어 목도리 사는 게 굉장히 쉽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패션 업계가 굉장히 커지면서부터 동물권, 환경, 인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패션 씬 자체는 더 이상은 이제 브랜드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브랜드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속 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이 브랜드를 아니면 이 기업을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만들 거야라는 거를 다 제시를 하고 그렇게 변화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아까 이미지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또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그래서 뭐 큰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우리는 리사이클 소재로 다 전환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아직 굉장히 미미하고 그게 이제 이거를 얘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직도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패션 산업 자체가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옷이 많고 지금도 옷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나 같은 브랜드들은 그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 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 그냥 있는 거 입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도 솔직히 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내가 아무리 패션을 일을 해왔지만 내가 입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 지금 있는 거 그냥 주워 입으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떻게든지 간에 내 생활도 지속 가능해야 하고 나도 어떻게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고 근데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에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브랜드 이름은 Not Ours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Not Ours, 우리 것이 아닌이란 영문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뭐 동물의 털이나 가죽이 아닌 이런 뜻부터 미래 세대의 자원,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닌 미래 세대의 자원이라는 그런 확장적된 의미도 갖고 있고 또 Ours는 사실 불어로는 욱스라고 읽고 욱스는 곰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캐릭터가 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곰으로 만들지 않은이라는 그런 언어 유희적 의미도 함께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옷을 만들기로 이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생산하는 것 자체가 완전 무결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결하지 않은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을까라는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가치를 우리 브랜드에 담아서 브랜드를 운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 슬로건은 The Earth is not ours입니다.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어떤 철학 같은 거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오래 사용하자라는 되게 기본적인 가치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5가지 정도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 브랜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근데 그냥 아무 비동물성 소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고품질의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 유기농 소재라던가 아니면 뭐 재활용 소재 같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하고 또 저희는 PVC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PVC는 사실 플라스틱 중에서도 최악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PVC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애플이라던가 뭐 구찌 같은 경우도 다 PVC 프리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같은 개념으로 PVC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옷을 오래 입고 좀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용적인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가치를 중점을 두고 디자인을 하고 있고 또 오래 입으려면 또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친환경 포장이라던가 이런 걸 또 당연히 뭐 과잉 포장을 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저희 사실 아무리 뭐 친환경 소재 뭐 그런 거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게 잉여가 된다면은 그것도 결국엔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게 너무 브랜드의 가장 큰 미션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가장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미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초반 저희 브랜드 시작할 때부터 뭐 텀블벅에서 뭐 그런 펀딩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프리오더를 진행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재고를 조정을 해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뭐 무신사 어스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 1% for the planet이라는 그런 논프로핏 커뮤니티에 거기 멤버로 등록을 해서 그 동물과 환경을 위한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쨌든지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종의 세금 같은 거를 이제 환경이라던가 동물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산자로서 어떻게 저희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내가 그렇다면 나는 이제 소비자로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옷장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세상에 만들어진 제품은 어떻게든지 간에 무조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가 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여정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좀 잘 관리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비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있던 모든 비동물성 제품들을 다 버리고 이제 다시 비건으로 시작할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쓰레기를 더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잘 관리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갖고 있는 걸 잘 관리해서 사용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새 제품을 구매한다고 할 때는 좀 여러 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집에 있는 뭐랑 좀 어울릴까? 뭐 이거 내가 몇 번 더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 제품을 구매할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하기 또 세 번째로는 뭐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또 되게 환경에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 제품을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비동물성 제품, 뭐 또 품질이 좋은 제품,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좀 지속 가능한 옷장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기농 면이라던가 재활용 소재 같은 환경 친화적 소재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 막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막 이렇게 안 좋고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 사지 마세요.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되게 필요한 것이고 또 거기는 또 사이즈 랩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니면 또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거기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가면 요즘에는 이런 지속 가능한 소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그래서 또 거기 가서도 쇼핑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환경 친화적 소재를 선택하는 것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VC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 또 중요한데요. 사실 그 PVC 그 여름에 되게 유행했던 가방 중에 투명한 가방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의 PVC로 만들어졌는데 그 PVC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최악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저가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사용하지 않는 물건 교환하기. 그래서 저 친구가 만약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야 그거 나한테 버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교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이랑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교환해서 사용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품을 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옷을 너무 사기 쉬워지고 싸지고 하니까 어차피 이거 버리고 또 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많이들 소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좀 더 어떤 물건을 살 때 애정을 갖고 내 물건이다라는 그런 애정을 갖고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잘 관리하게 되고 좀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꼬매야 되면 좀 꼬매서 입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지겨워. 이거 너무 지겨워서 못 쓰겠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치마가 지겨우면 가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또 요즘엔 리폼도 많이 하고 업사이클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를 이어왔는데요. 이건 부록인데 제가 그냥 캡처하셔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비건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성분표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뭐 음식 살 때도 막 뒤에 일단은 보고 시작하고 케어 라벨 같은 것도 무조건 보고 그 전에도 보긴 했지만 지금은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소재를 알아야지 내가 이 제품을 이제 내가 비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원래 소재는 뭐 면, 린넨, 햄프 이런 식으로 성분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합성 충전재 뭐 웰론, 신슐레이트 이렇게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이런 소재들이 이거 브랜드에서 만든 이름인데 이런 소재들은 대부분은 폴리에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이건 비동물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인데요. 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면 지구를 살리는 옷장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안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하지만 컴팩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커스 세션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신 연사님을 모셔볼 텐데요. 방송인으로 또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로 또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꿈꾸는 노노샵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줄리안님을 모시고 기후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라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 만큼 줄리안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onjour, 반갑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아신다면 제가 말 많은 걸로 유명한 텐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서 조금 딜레이된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항상 강연할 때마다 되게 진심 담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페이지 수 많이 준비해가지고 어제 담당자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줄리안 씨 페이지 수가 보니까 거의 70개 다 돼가는데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정보도 많이 전달하고 싶긴 하지만 또 이번에 사실 저는 강연 많이 해봤는데 이 노노샵에 대해서 제대로 좀 소개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부를까라고 이제 되게 많이 고민됐었는데요. 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노노샵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매장 로고인데요. 노노샵은 No Animal, No Plastic, 노노라고 한 이름을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많이 고민했어요. 이름 뭘로 해야 될까? 그래서 진짜 별의별 생각 다 해봤어요. Re-Earth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구랑 같이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하나는 좀 짧았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저는 마케팅 회사를 9년 동안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행사 뭐 스텔라 아르토아 뭐 KLM 등등 뭐 이런 행사도 만들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했었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봤을 때 짧고 사람들이 쉽게 외울 수 있고 여러 언어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해서가지고 노노샵 귀여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 지우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 귀여운 아이가 누군지 아실까요? 네, 제 조카입니다. 네, 몇 명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가장 유명한 벨기에 사람 주리안입니다라고 했다가 잠깐 저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 조카가 갑자기 방송 나오게 되면서 길거리에서 더 이상 주리안이라고 하지 않고 울리스 삼촌이라는 단어를 이제 저를 이제 가리키면서 많이 부르게 됐는데요. 네, 제 조카 사진 귀여워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는 벨기에에서 왔어요. 벨기에가 진짜 작거든요. 한국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작은 나라 한국이라고 할 때 제가 옆에서 더 작은 나라에서 왔는데 이렇게 한국의 경상북도 남도 정도 합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 작은 벨기에에서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왔어요. 한국으로 치면 리 이런 정도고, 염소가 왜 보여주냐면 야생 염소인데요. 우리 마을에서 야생 염소 수가 사람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연인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릴 때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어릴 때 자연과 함께 좀 살아서 그런지 자연에 대한 중요성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그 당시에 또 벨기에 이 작은 도시에서, 물론 이 마을 안에서 했던 거 아니고 옆 도시에서 이 천연 제품이랑 유기농 제품 판매하는 가게 운영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유기농이 중요하다라거나 이런 것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국 오게 됐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방송 나오게 됐는데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뭐 환경 관련된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실천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자전거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어제도 기후행진 했었죠. 저도 아쉽게도 이제 스케줄 때문에 딱 끝났댔으면 끝나가지고 이제 참석 못했지만 작년에도 갔었고, 그리고 이제 뭐 텀블러 들고 다닌다거나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오늘 뭐 패션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저는 어느 날 패션쇼 보러 갔어요. 여러분 패션쇼 보러 간 사람 몇 명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보러 가면 진짜 화려하잖아요. 화려함의 거의 끝방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 중간에 멋진 카펫에다가 이제 양쪽에 자리 딱 이제 뭐 귀빈들 모시기 때문에 선물도 쫙 해주거든요. 그러면 모델도 쫙 이제 돌아다니고 한데,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집 가려고 했었는데, 그 주차장 내부에 이제 그 동대문 쪽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주차장 쪽에 이렇게 폐기 버리는 공간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나가니까 내가 방금 본 패션쇼의 카펫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회의감이, 와 여러분 현타가 와. 진짜 내가 물 한 병 안 쓰겠다고 이 텀블러 들고 다니는데 1시간 만에 행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 만들 거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아마 환경상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실천 너무 작고 효과가 있을까? 의문 들고, 이거는 진짜 내가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으면서 힘이 빠지게 된 경우 많아요. 저는 그때 물론 이제 패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 뭐 지자체 행사들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 합치면 정말 많고, 요새 그래서 뭐 패션쇼에서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거나, 뭐 유럽에 뭐 대만텔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또 뭐 무대를 다시 재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데 분명히 있긴 한데, 그때 저는 기후우울증이라는 게 걸렸어요. 기후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요새 되게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 너무 작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을 것 같으니까 문제 너무 크고, 그래서 그때 이 작은 나의 실천과 그리고 상대적인 너무 큰 문제에 대비해서 생기는 게 바로 기후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이 큰 쓰레기산 치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자, 현 상황 짧게, 아마도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라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우리가 주로 1.5도 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넘지 말자고라고 하고 있잖아요. 몇 도까지 왔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뭐 대충 보면 저기긴 하지만
올해는 이제 IPCC 보고서에서 1.1도까지 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IPCC는 이제 UN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 회원국들이 승인해야만 발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IPCC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정확하고 하지만은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2도까지 왔다, 1.3도까지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 지구가 똑같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한국은 1.8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죠. 자, 1.5도 마이너스 1.1 얼마죠? 0.4 그쵸? 뭐 0.4든 3이든 솔직히 별 차이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해요. 얼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변화 이 심각성에 비해서는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왜 안 변할까? 그래서 요새 유럽에서는 막 한국도 그렇고 심리학자들이 막 이거를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하죠. 왜 문제 있는 거 분명한데 안 움직일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확실하게 이게 그 우리 인간의 뇌가 무형의 문제, 오랫동안 걸리는 문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구조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갑자기 늑대 나타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몇 분 도망가신다고 하고 여러분들 가만히 계실 건가 봐요. 네, 아니 뭐 가끔씩 위험 상황이 생기면 막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늑대 사오겠지만 믿어지시는 거죠? 네, 늑대 안 한다 하시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막 가장 먼저 막 비켜 하면서 막 도망갈지도 모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우리 뇌는 원래 이렇게 직접적인 바로 보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그런 비상 상황, 그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진화해 왔는데, 이런 기후위기 같은 문제는 솔직히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매년 점점 더 우리한테 신호 보내고 있죠. 여기 왼쪽 보시면 잠수교죠. 잠수교가 왜 잠수교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 잠수교에서 잠수교인데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물론 서울 피해가 이번에는 조금 저자했지만 그래도 이제 남 지역으로 갔을 때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저 진짜 놀라웠던 건데요. 우리가 또 기후위기 얘기하면 이 기후의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후위기 말고도 뭐 이제 환경 오염 같은 거라거나 뭐 다양한 그런 환경 문제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화석 연료를 태우면 자 뭐가 생겨요, 여러분? 온실가스 생기죠, 이산화탄소. 그렇기 때문에 기후 현상이 이제 그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면서 기후 위기라는 것이 이제 생긴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석 연료 태우면 여러분 자동차 뒤에서 서보셨죠? 냄새, 내연 냄새 좋으세요? 저는 러시 제품 훨씬 좋아하거든요. 이 내연 냄새 진짜 싫어하고요. 근데 이 내연이 굉장히 몸에 해롭단 말이죠. 그거 냄새만 맡아도 알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매년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태움으로서 생긴 공기 오염만 보는 거예요. 기후 위기 현상 이런 거 보는 건 아닙니다. 830만 명의 사망자 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매년. 코로나 3년 650만 명이었어요. 코로나 3년보다 더 커요. 매년 교통사고로는 130만 명이고요. 전쟁은 5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없어도 탈화석연료 해야 될 필요가 분명합니다. 너무나. 그래서 요새 많은 학자들이 요새 이것도 팬데믹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자, 한국 공기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여러분?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막 유튜브에 많잖아요. 막 질문해요. 막 What do you like about Korea? 이렇게 하고 막 What do you hate about Korea? 그럼 다들 거의 공기를 1, 2위 정도로 항상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한국 와서야 처음으로 공기가 안 좋을 수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게 됐던 거거든요. 벨기에에서 한 번도 공기에 대한 생각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 벨기에에서 홍수가 크게 났어요.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 북쪽과 독일 일부 지역에서 그때 인명피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 200명 이상의 사망자 수가 발생했는데요. 그만큼의 사망자 수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훨씬 피해가 컸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태를 저도
화면 통해서 접했거든요. 한국에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왔다면서도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물론 이 북극에 생기는 문제보다 내 나라 사람들이 내가 익숙한 집에서 생긴 문제가 훨씬 더 와닿긴 한데 막 그렇게 뭔가 부족해서 제가 이 사태 일어나고 한 달 후에 벨기에 갈 수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피해 지역 한번 보러 가자 해서 제가 보러 갔던데 이게 제가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냥 찍으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벨기에가 비 200일 이상 온 나라입니다. 영국이랑 비슷해요. 물론 이제 매일 홍수 뭐 장마처럼 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벨기에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건설할 때 그래도 비 좀 맞을 거란 생각하고 만들 거 아닙니까? 이런 건물 보면 대략 한 40년도 50년도쯤에 만들었을 거라고 우리 아빠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80년 동안 비 아무리 와도 문제 없다가 역사적인 기후위기에 결합한 그런 역사적인 홍수가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파괴되고 말았죠. 제가 거기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요. 역시 벨기에 사람답게 맥주 마시고 있죠.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터 같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우리 조카 울리스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희망 찾게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끝났으니까 여러분 뭐 텀블러도 쓰지 말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희망 다시 찾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다큐 봤을 때 혹시 이 다큐 본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예, 몇 명 계시네요. 네, 저는 완전 제 인생 바뀌었던 다큐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하긴 해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비슷한 세대군요. 얼마 전에 고등학생 앞에서 말했는데요. 한 명이 손 들고 터미네이터라고 진짜 한 명, 다른 분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반갑네요. 네, 이분이 보디빌더로 되게 유명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었죠. 근데 이 다큐가 뭐냐면 운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다큐예요. 저는 희망, 이게 기후위기라거나 이런 거에서 싸워야 된다는 희망 얻게 된 게 운동 관련된 다큐에서 얻게 됐었던 게 저도 좀 생각해보면 좀 웃긴 것 같은데요. 어떤 다큐냐면 채식하고 있는 운동선수에 관련된 다큐예요. 여기서 이제 터미네이터로 많이 유명한 아놀드 샤즈네거도 나오는데 자기도 한참 동안 보디빌딩 하면서 고기 먹어야만 막 힘 생긴다라고 말했었는데 사실은 연구 보니까 요새 그렇진 않다. 자기도 요새 채식 위주 식단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 사람이 거기도 나오는데요. 스트롱맨이라는 이제 종목으로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스트롱맨이 뭐냐면 나무대를 잡고 던지면 얼마나 멀리 갈까에 대한 고민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들 수나 있을까 고민한 사람들인데 너무 다르죠 저랑.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침에 뭐 먹게 생겼어요? 옆에 있는 소 먹게 생겼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비건이에요. 채식하면서 기네스 기록도 세우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대회에서도 메달도 타는 사람이고요. 이런 분들도 곳에서 나오시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고기 먹은 적 없어요. 평생 한 번도. 근데 그 몸이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도경 보디빌더님은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보디빌딩 대회에서 1등한 채식인이에요. 3년 동안 채식을 하고 체급 올려서 한국이 가장 높은 체급으로 이제 약물 테스트하는 대회에서 1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헬스장 갈 때 그렇게 회원님 근육 만들려면 이 닭가슴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식물성 단백질은 조금 뭐 여성 호르몬 뭐 어쩌다 하면서 하시는 그 트레이너의 이야기 때문에 저는 이 퍽퍽한 닭가슴살 먹고 왔었는데 우리가 먹을 필요 없다면 이게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얼마 전에 이게 작년 결승전이었는데요. 1, 2위 다투던 두 분 다 비건이었고요. 그리고 노박 조코비치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많은 상탄 선수인데 이분이 자기가 가장 좋은 연료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채소다라고 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 세려면 고기 먹어야 된다. 이건 명백한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채식에 대한 관심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 과연 채식 그리고 축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클까? 저는 원래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환경을 위해서 소를 좀 줄여야 된다, 덜 먹어야 된다, 소고기를 줄여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왜 나오는 얘기냐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축산업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봤을 때는 주로 말하는 게 14.5%예요. UN FAO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게 이제 2004년과 2005년도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UN FAO는 공식 후원 들어가면 세계 계란 협회, 세계 닭고기 협회, 세계 소고기 협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계 인정한 숫자가 14.5%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큐 때문에 많은 학자들하고 소통 많이 했거든요. 대략 22%에서 30%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 다른데요. 뭐 운반하는 것도 그게 교통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축산업으로 해야 되냐, 막 등등등이기 때문에 숫자가 가끔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문제냐면 바로 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소랑 양 가장 큰 문제인데 왜 문제일까요? 앞에 바람 있죠? 뒤에 바람 있죠? 소는 직접적으로 소화하는 동물 아니에요. 음식을 섭취하면 위 안에서 균들이 대신 소화를 해주는데요. 거기서 메탄가스 발생하는데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높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메탄가스 좋은 점 하나 있다면 오래 지속하진 않아요. 100년 지나면 반 이상 없어져 있거든요. 이산화탄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메탄가스를 없애면 절반 이상 진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많이 이제 싸워야 될 부분이긴 한데, 30년이라는 기간 봤을 때 이산화탄소보다 86배 높은 온실 효과가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진짜 뭐 소가 뭐 온실 그 기후 변화의 주범 중 하나다라는 얘기도 나온 건데, 문제는 점점 소비 많이 올라가죠. 한국도 여기 보시면 한국이 1에 섰다가 이제 한 여기가 지금 90년도쯤이죠. 90년도랑 비교했을 때 진짜 막 2배 이상, 6배 이상 정도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한국은 또 어류랑 조개류 보면 또 상위권이고 또 채소도 상위권이고, 한국 사람 진짜 먹는 거 진심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건데 대단하십니다. 먹방 만드는 대한민국. 예. 근데 문제가 그거죠. 이제 주로 부유해지면서 고기 많이 먹기 시작하죠. 자, 근데 벌써부터 농지의 83%가 축산업을 사용하고 있어요. 83%. 그러니까 농지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부화 상태인데, 자, 더 많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벌채해야죠. 아마존의 벌채 80%가 바로 소 축산업이에요. 소 아니면은 소 먹기 위한 대두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 태평양에 있는 거대 쓰레기 지대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쓰레기 섬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섬처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물 보면 너무 많은 이제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섬이라고 우리가 현상을 하는 거긴 한데, 거기 있는 플라스틱의 그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75%에서 85% 정도 다 어업 관련 쓰레기에서 왔다라고 이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은 환경에 많은 영향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문제만 아닌 게 우리가 곡류 정말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곡류는 사실은 동물들한테 우리가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뭐 대두 같은 경우는 75% 사료, 6%만 인간이 먹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두부 많이 먹어도 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뭐 정말로 보기 너무 싫으시면 안 읽으셔도 되는데, 하나, 둘, 셋. 그렇지만 난 네. 자, 오늘 저도 귀여운 이 채소 양말 신고 왔는데요. 저는 토끼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비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건한다면 저를 아마 대충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근은 그냥 먹고 상추 정도 먹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완전 비건 되지 않아도 굉장히 큰 영향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소비죠. 아침에 김밥에 스팸, 점심에 된장찌개, 차돌박이, 저녁 때 바베큐 먹다가 또 요새 1인 1닭 또 야식으로 또 먹잖아요, 요새 막. 아니 하루에 4번 매일 먹는 게 과소비 아니면 이거 뭡니까 여러분? 과소비죠. 근데 채소 한 끼만 해도 진짜 효과가 클 수 있어요. 모든 영국인들이 육식 대신 채식을 일주일에 한 끼를 1년 지속했을 때 자동차 1600만 대 도로에 빼는 것과 같은 효과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 끼 정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건 음식 요새 이렇게 생겼어요.
비건 버거, 비건 페퍼로니 피자, 비건 치킨, 비건 스시, 비건 짜장면, 짬뽕, 탕수육, 감자탕. 끝날 때 밥도 볶아줘요. 뭐 잠깐 이제 휴무하고 이제 휴업하고 있긴 하지만 빨리 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볶아줬던 밥이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관심 있으시면 제시간키하거나 해피카우 같은 앱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거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많이, 저 물론 많이 압축해서 zip 파일을 지금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긴 했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누락돼서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됐거든요. 아까 제가 제 목소리 어디다 쓰고 싶은지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저는 환경,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식습관 바꾸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막 얘기했는데 뭔가 이 채식 그리고 환경, 이 경계선 깨고 함께 이거를 올릴 수 있는 그 공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원래 이태원에 오래 살았어요. 한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저는 공간도 몇 개 많이 저는 이제 기여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카사크로나에서 제가 이제 음악 감독을 오래 하고 있고, 그리고 스텔라 아르토아 때문에 저희가 팝업 매장 하나 오픈했었는데요. 지금 잘 돼가지고 항시 매장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 많이 했었고, 또 코로나 한창일 때 이태원 살리기 위해서 애플뮤직하고 사운드 오브 이태원이라고 음악 공간 9곳을 저희가 이제 모집해가지고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했었던 것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태원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가 제로 웨이스트 샵 지도거든요. 여기 다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로 웨이스트로 구매하고 싶은 건데 못 하잖아요. 항상 멀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바로 이태원에 있는 가구 골목에서 이제 비건 스트리트라고 한 비건 레스토랑 한 5개 정도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태원에서 제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장소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 들어요. 장소 왜 찾아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태원 사태라거나 코로나 때 이태원 죽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태원 왜 가요? 놀러 가잖아요. 롯데월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월드에 갈 곳들이 없으면 식사하러 가실래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컨텐츠의 힘이 그렇게 셉니다.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게 바로 컨텐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차별화된 컨텐츠로 정말로 이 동네 하나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이태원이 갑자기 닫게 되면서 진짜 많은 이태원 주민들이 알게 된 게 이태원에서 그런 음악 공간이라거나 이런 거 없으면 진짜 이태원이 죽는구나라고 많이 이해했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차별화된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요새 비건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도 규모 보면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다양한 브랜드들을, 모든 브랜드들이 모델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공간에서 마치 이 브랜드들 위한 홍보관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저는 노노샵이라는 공간을 꿈꾸게 됩니다. 오른쪽에 원래 비건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비건 제품만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비건으로서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뒤에 있는 제품 성분 봐야 되는 건데, 이런 공간이 생겼을 때 너무 좋았던 게 가서 아무나 주워도 막 먹을 수 있던 게 너무 편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공간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다시 힘들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비건 제품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같이 결합한 공간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시작했을 때 이렇게 좀 제가 직접 그때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하면서 해봤었는데, 스케치업 저는 그때 처음 열심히 해봤는데 이거 진짜 직접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면서 막 보람이 찼는데 내가 이거 왜 배우고 있지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는 단순히 그냥 한 공간 하나만으로 사람 끌고 오기가 이제 쉽지 않겠다 싶었었던 거예요. 제로 웨이스란 컨텐츠는 좀 약하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로 웨이스 플러스 비건 레스토랑 플러스 자원순환 공간 플러스 비건 디저트 등등등 합치면,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만들게 됐었고, 이게 좀 공사 현장 사진들이 한번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렇게 생겼던 공간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는 사실은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끝나고 나서 막 운동하다가 막 고기 먹으러 간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는 비건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같은 거 하나다 우리가. 저는 이 경계선 깨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경 위한 공간도 멋일 수 있다라고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내부에 그런 업사이클링 소재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카페 위에 상판을 여기 있는 The Wood You Love이라는 팀에서 얘네가 950에 950 이제 그런 판재 같은 거 만들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그런 플라스틱 색깔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공간 해서 했었고, 그리고 내부에 곳곳에 그런 업사이클링 제품도 있는데요. 이거 좀 달같이 생겨서 이쁘지 않으세요? 이거 마스크, 코로나 때 사용했던 마스크 녹여서 만든 조명이에요. 그래서 올만한 콘텐츠로 더 만들고 싶었던 게, 저는 원래 DJ로서 항상 사람들이 공간 찾는 이유, 음악이라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자 여기서 뭐 할 수 있을까? 강연, 또 상영회. 그래서 지금 노노스토리즈라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강연자 모셔가지고 저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게 강연 들으러 왔다가 옆에 있는 비건 카페라거나 이런 데 많이 가서 또 밥 먹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금요일마다 매출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내부에서 정말 다양한 거 많이 하고 있는데, 리필 스테이션, 비건 제품 판매하고 제로 웨이스트 제품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사실은 주변에 있는 방송인으로서 그런 인플루언서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 같이 한번 다른 사람의 매장 가자 하는 게 어려운데, 야 내가 오픈했으니까 와 하는 게 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공간도 그렇게 활용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어떻게 좀 친구들하고 불러서 이제 올리게 하는지, 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계속해서 더 많은 환경 관련된 노출을 많은 사람에 할 수 있도록 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라거나 이런 것도 매체 통해서 저를 이제 얘기하면 뭐 비건 얘기한다거나 제로웨이스 얘기하면서 조금 이 공간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감사하게도 뭐 이런 다양한 매체에서도 많이 소개됐는데, 진짜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약간 저희가 갖고 있는 예쁜 케이크거든요. 근데 이 케이크 제가 왜 팔고 있냐면, 낚이고 싶었어요, 사람들. 맛있는 거 먹으러 왔다가 환경 교육, 그리고 비건이 뭔지 한번 봐라 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어떤 사람들 손님들 왔었는데요. 어떻게 왔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카페 찾다가 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카페 찾으러 왔다가 뭐지? 이렇게도 구매할 수 있네? 라고 좀 알리고 싶었던 게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콜라보 워크숍 등도 하는데, 지금도 저희가 지금 팝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노스토리즈 관련된 저희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정성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정성 스스로의 활동 통해서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되는 게 다음 세대 하겠지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 이거 놀러 왔는데요. 1912년도에도 기후위기 관련된 기사 나왔었고요. 기후위기 관련된 다큐도 1981년도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기가 많이 안 하고 있었던 것이라거나 아니면 뭐 매체에서 아직까지 누락됐던 것 때문에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사용하실지 묻고 싶었고요. 우리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외치고 끝내볼까 하는데요. 환경을 위해 하면 시끄럽게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바로 더 많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환경을 위해 시끄럽게. 감사합니다. 네. 줄리안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많은 너무 좋은 내용인데 저희가 시간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엄청 노력하셔서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빠르게 메이커스 토크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미지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사님들 보니까 에너지가 장난 아니죠. 너무 좋은 에너지 받고 또 저도 그만큼 또 영감을 받아가는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미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되어서 저희가 미리 좀 디스커션용으로 플로우를 짜둔 게 있어서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서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답변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자리는 사실 지속 가능 라이프 스타일이 아직 뭔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투명한 어떤 되게 스푸키한 영역을 되게 파이오니어처럼 뭔가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앞으로 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과 이런 것들을 사실 서로 논의하고 내가 어떤 게 어려웠고 어떤 건 좋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담당자들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그 에너지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플로어를 잡을 때 여기 오신 분들도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꿀팁들을 많이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줄리아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떤 실천을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꼭 샵을 열지 않더라도 이제 일상인으로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샵 오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휴, 할 게 보통 진짜 할 게 많아요. 짧게 하나 정말로 간략한 거 알리고 싶은데요. 저와 같이 SNS 다이어트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게 뭐냐면 SNS 다이어트 뭐냐면 덜 먹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이어트라고 사실 아니에요. 더 잘 먹기잖아요, 그죠? 다이어트라는 게 더 잘 먹자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접촉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이라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들이 팔로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한테도 알고리즘 다 가지고 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약간 막연한 이제 구매 그리고 너무 슈퍼카메라 타고 다니는 그런 계정을 여러분 몇 개 팔로우하고 계시면 5개 정도 언팔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환경에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계정을 5개 팔로우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쉽게 우리가 바로 오늘 할 수 있는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여기 계시는 그 나타워스라는 계정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패션 쪽으로도 많이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팔로우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쉬는 아쉽게도 업데이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네. 그리고 무신사 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정보 같은 거 업데이트 한다거나 그러면은 좋아요 누르고 공유 좀 하고 댓글 좀 이제 넣으시는 거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도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팔로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환경을 위해서 이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송이라거나 이런 데서 왜 환경에 대한 얘기 안 할까라고 답답할 시간에는 우리가 댓글도 남기고 이런 거 보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투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컨텐츠라거나 이런 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접촉하는 매일 일상에서 접촉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더 환경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성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SNS 다이어트 해요. 네. 저는 처음에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제 줄여야 된다는데 오히려 더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연사분들도 계정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러쉬의 에틱스 디렉터 이제 박원정 이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항상 이제 한 번씩은 또 좌절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전환을 해야 되지만 사실 어렵고 말씀 주신 것처럼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을 함으로써 더 공격받기가 쉬워질 때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현재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어떻게 시장 혹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또 알아야 될 문제여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SNS 다이어트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디지털 디톡스 데이 같이 할 수 있게 먼저 저도 한번 얘기를 이어받아 보고요. 이 현재에 대해서 저는 제가 감히 좀 진단을 해보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뭐 기업 담당자도 계시고 스타트업 대표님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를 이끌 미래 세대 리더들도 계실 텐데 그때 저는 강연을 통해서 이 연사님들께서 주시는 이런 많은 지혜와 용기의 말씀들을 정말 잘 새겨 듣고 좀 아까도 우리 SNS 다이어트 저도 막 기록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미지 팀장님이 예전에 글로서 강연으로서 했던 인용구였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있는 이 환경 운동이나 우리 회사의 이 환경 정책이 ESG 보고서나 또 이런 그 필환경의 규제 때문에 해야만 하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정체불명의 선언은 아닌가 혹은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하니까 카페트 밑으로 보이는 쓰레기만 잠깐 숨겨놓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해결책은 아닌가 하는 그런 객관적인 점검을 좀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서, 실질적인 솔루션은 뭐 저희 회사가 했던 것처럼 기업적인 조직적인 측면과 기업의 문화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조직적인 측면은 무조건 여기서는 우리 대표님도 계신데 탑다운의 의사결정과 이 시니어 리더님들의 솔선수범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가 있으신 팀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을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바로 밑에 끼워두시고 여기에 큰 힘도 실어주시고, 또 회사 비즈니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대하는 그 부서의 역할이라든가 또 KPI 같은 그런 성과 지표 같은 것들에 좀 녹여내시는 그런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 문화적인 측면에는 트레이닝 팀을 꼭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왜 러쉬의 아이어도 이성향과 같은 저 브랜드 로고에서도 향기가 날 것 같은 그런 저희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되기까지는 20년의 뭐 30년의 시간도 물론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안에서의 저희는 트레이너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 스킬 트레이닝, 또 ED&I 트레이닝, 또 이와 같은 기후 트레이닝, 또 앞으로 해야 되는 그 리제너레이션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 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100일 플랜이라고 그래서 액션 플랜을 직접 자발적으로 만들어 오게 하기도 하고요. 이 트레이닝들의 참석률을 굉장히 중요한 저희 성과 지표에 넣기도 하고, 또 이게 잘 되도록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 또 우리 팀장님들의 KPI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너칭을 하기도 해서 이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트레이닝 문화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본사뿐만 아니라 또 매장에도 인스토어 트레이너라고 하는 스페셜리스트들을 또 저희가 어사인을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도록. 근데 온라인도 해봤는데 저희도 확실히 아날로그 집단인 거가 모여서 이 발현되는 에너지라든가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집단 지성이 좀 완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나 대표님도 이제 아까도 강연 중에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딱 하나만 찝어서 오늘 내가 집에 가서 할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이 있을지 개인 차원의 실천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줄리앙도 얘기했지만 채식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채식도 되게 대기업에서 굉장히 대기업의 되게 자본의 맛으로 만든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도 뭐 나물도 먹고 당연히 다 그랬지만 나물 비건이네? 약간 이렇게 좀, 제가 비건 처음 시작할 때 좀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건 그랬었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의식을 갖고 뭔가를 먹기 시작하면 그게 또 하나의 재미가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가면 조금 늦었으니까 그냥 채식으로 뭐 비빔밥이라도 만들어 먹는다는 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줄리앙 그 노노샵의 플랑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으실 때 이태원에 네. 주말에 한번 제가 가보시는 프랑스에서 먹던 그 플랑 그 맛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찾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비건할 때 막 어디 가서 뭐 먹고 그러면 막 적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이랑 뭐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줄리아님한테도 하나 더 추가 질문 드릴 건데, 아까 우리 너무 귀여운 우리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커뮤니티도 하고 계시고 주변에는 전환을 위해서 많이 포커싱하고 액션을 하는 분들도 이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줄리아님이 이런 커뮤니티도 해가고 했을 때 앞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지속 가능하게 변할 것 같은지, 5년, 10년 뒤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큰 고민 많이 될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원튼 원치 않든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 같은 거 얻기 위해서 많은 이제 특히 해외 학자들의 강연이라고 많이 듣는데요. 석유도 나올 수 있는 피크를 이미 찍어서 탈석유 원튼 원치 않든 언젠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긴 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변하는지 추후에 변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갑자기 내일 마라톤이 있으면 한 달 전에 연습했었던 게 낫잖아요, 그죠?
시험도 내일이면 왜 내가 지난달 동안 차곤차곤 안 했을까라는 생각 드는 것 같이 우리도 앞으로 변화되는 건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또 인간의 뇌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많이 써가지고 가끔씩 헷갈리긴 한데 그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행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면서 생겼던 단어가 바로 그때 티핑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어떤 유행이라거나 사회 변화 봤을 때 10%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되는 순간은 비주류에서 주류로 변하기 때문에 그게 가속화가 붙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초반에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라고 생각하는 게 100% 왜 안 바꿀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10%만 바꾸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훨씬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MBTI 모르는 사람 손. 한 명 도와드려요? 한 명 뒤에 계시나 봐요. 네, 한 분. 어느새 한국에서 살려면 MBTI 모르면 안 되지 않아요? 막 채용하려도 막 MBTI 물어보고 뭐 너 E야, I야, 너 T,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순간이 왔는데 이런 거 모르면 사람들하고 소통 안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사회 변화가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무대에서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 펴서도 별로 뭐라고 안 했을 것 같잖아요. 지금 제가 담배 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고 주량 인성 논란 이렇게 하면서 막 할 거잖아요. 맞아요. 빠르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더 이상 이거 못 받아들이는 사회가 왔다고요. 한국 제가 처음 왔을 때 식당에서 담배 폈었어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각보다 어느 순간에 처음에 차고차고 갔다가 갑자기 두룩 하고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한편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변화해야만 하니까. 마치 시험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험이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보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게 돼 있는 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바뀔지 안 바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느니 몰라도 그 시간에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 하나만, 혼자서 하는 실천이 의미가 크지 않지만 같이 하는 실천이 불완전한 이제 완벽하지 않아도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오늘처럼도 진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죠.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보면 막 비건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고 ESG라는 단어 이제 더 이상 내세우지 않으면 투자조차도 바뀌고 힘들었던 순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변화 보다 보면 정말로 저는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생각보다 질문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은 저한테 좀 많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진행만 하시고 네, 한번 저희도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질문 중에서는 이제 너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 이제 제가 아까 저희의 입점 리뷰 과정을 아주 시간 관계상 너무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아까 앞선 발표에서도 뭐 브랜드의 철학, 전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머터리얼 컴포지션 저희 케어 라벨까지 다 보고,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심사기관 자체는 아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제3자 인증을 받은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사정상 뭐 예를 들어 업사이클링이다 이러면 제3자 인증을 좀 받기가 어려운 제품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소재에 대한 것들로 보는데, 그 소재의 리스트업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앞선 장표에서 뭐 셀프리치라든지 파페치 혹은 갤러리 라파에테 고포국 같은 데서는 본인들의 크라이테리아를 다 머터리얼은 우리가 이런 걸 본다, 그리고 인증은 이런 것을 본다라고 리스트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구글링만 해보셔도 아마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 팀원분들하고 같이 집대성을 해서 시트를 하나 만들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모아놓은 이제 소재 리스트, 그리고 이제
그 썰드 파티의 설티피케이션을 리스트업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통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그 재료를 50% 이상 and least 50%의 그 조건에 만족하는지까지 보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유럽에서 그렇게 공표하고 있는 기준이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GRI처럼 저희가 지속 가능 리포팅을 할 때 봐야 하는 곳에서 아직 그 텍스타일하고 어페럴에 대한 섹터 기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026년도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원큐에 그걸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니, 그때까지 우리 사실 그냥 기다리고 넉넉고 아직 뭐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하기보다는, 아까 줄리아님도 얘기했고 우리 박원정 이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최선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지금 단계에서 혹은 뭔가가 잘못되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노력을 계속 수행해 나가다 보면, 지금 약간 부족하더라도 저희 뭐 입점업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저희가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학습하는 그런 커뮤니티의 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현업을 하면서 그런 소재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의 검증을 소재별로 다 하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아까 GRI 같은 경우 2026년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전에도 많은 학회 차원이라든지 학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서서 일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정말 이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컬렉티브 임팩트가 아니면 한 사람은 모든 걸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고 거스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까 이제 질문자의 의도는 그거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의도적으로 그린워싱을 한 입점업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그 차원보다 저는 더 다음 단계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끔 먼저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서로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직 정확한 정보들이 딱 규정된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풀어가야 하는 차원의 이슈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러시의 이사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객석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 마케팅, 할인 행사를 하지 않는 과감한 결정은 언제 어떻게 내부 정책으로 도입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구체적인 스토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 맨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아니면 그 전 신회사에서부터 이건 지켜왔던 원칙인데, 사실 초반기에 저희가 포장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돈이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포장지를 살 돈도 없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오잉하는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경영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거가 그 토마스 제퍼슨의 인용구처럼 바이하고 시냇물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제가 하고 있는 에틱스와 같이 우리가 절대 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엄격한 기준과 그 까다로운 규칙들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저희가 50%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50%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고객님들과 우리 시민분들의 그 니즈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트렌드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저희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니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게 좀 귀를 열어보는 부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저희의 비율인 거죠. 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신념서라고 하는 것들을 좀 빼곡하게 아주 다정하고 좀 따뜻한 말인데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울림들로 저희 모두들을 공감하고 있는 아마 공동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 서로 지키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오차 범위가 크게 나지 않는 선에서 한 거의 이제 30년간, 20년간 이 비즈니스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우리 지금 답변이 혹시 다 되셨을까요? 아직 계시겠죠? 가신 건 아니겠죠? 네, 그럼 저희 이제 오픈 채팅 방에서 들어온 질문들도 일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 또 파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리에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연사분들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연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